사람이 늙으면서 주름이 왜 많이 생기는지 아니? 가슴속에 숨기고 있는 멍든 흉터들이 그때쯤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정말? 그럼 정말이지. 흉터, 정수남. 왜 뼈까지 노란색으로 칠했을까? 옅은 아이보리나 또는 분홍 또는 흰색을 칠했으면 좋았을 것을. 행복 요양원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랬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누리끼리한 빛깔로 바래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누리끼리한 색깔은 가뜩이나 숨만 붙어있는 늙은 환자들의 얼굴처럼 느껴져서 기운을 빼놓곤 하였다. 입구에 들어서자 데스크에 앉아있던 사무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수인사를 건넸다. 별일 없죠? 그럼요. 내가 아무 일 없느냐고 물은 것은 이모의 상태에 관한 것으로 암호 같지만 지난 4년 동안 토요일이 되면 반복해서 묻고 또 들어온 대답이었다. 하긴 별일이 있을 리 없었다. 다른 환자들과 싸우지만 않았다면 그만큼 이모는 늘 잘 먹고 건강했다. 얼굴도 다른 환자들처럼 누리끼리 하지 않았다. 하반신마비만 아니라면 요양원에 들어와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안심했다는 투로 머리를 주걱거리자 그녀가 나를 똑바로 건너다보며 뒷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쩌죠? 갈수록 참견을 더 하시려고 들어서 큰일이에요. 같은 방에 있는 분들이 방을 옮겨달라고 해서 난처해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녀는 이참에 진정 좀 시켜달라는 눈빛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이모가 앞방의 환자와 또 싸웠다는 것을 일러주었다. 장시성을 가진 그 노인이요? 나는 건성으로 물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벌써 한두 번 듣는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모가 어디 내 말을 듣는 사람인가? 떨어져 사는 지금까지도 나를 자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좌지우지하려는 이모 아닌가? 나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행복요양원은 시내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있었다. 그래서 비교적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아 한가한 편이고 수용 공간도 넓었으며 주차도 수월했다. 1층은 사무실과 휴게실, 조리실이 딸린 식당, 홀, 목욕탕, 세탁실 등이 있으며 2층과 3층은 남자 환자들의 수용 공간이고 4층과 5층은 여자 환자가 수용된 방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줄로 잇대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스러운 것은 모두 120여 명의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었지만 비좁다거나 북적거린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모의 선택은 탁월했다고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방문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다. 가나안 김밥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이 근박해도 학교 앞에 자리 잡은 관계로 늘 바빠 내가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단 한 번, 그나마도 학생들이 모두 쉬는 토요일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일은 몸이 지쳐 힘들고 무거워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가운데 하나였고 또 이모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찾았다. 쉬는 날인데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이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500 사무실은 4인실이었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먼저 다른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부터 훑어보았다. 아직 바뀐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간혹 얼굴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그 사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거나 아니면 사무직원의 말처럼 이모의 등살에 견디지 못해 방을 옮겼기 때문이었다. 왜 이제 와? 난 새벽부터 기다렸구마는. 이모의 말투에는 원망이 묻어 있었다. 그 말 끝에는 토요일이니까 응당 찾아와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은연중 내세우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대꾸를 미룬 채 미간을 찡그렸다. 가을철로 접어들었는데도 방 안을 떠도는 지린내와 쿰쿰한 구린내는 여전했다. 환자들과 함께 방 안에 착 가라앉아 있던 그 냄새는 방문객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곤 하였다. 그 바람에 찾는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방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그와 같은 냄새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늙으면 코도 따라 늙는가? 거기에 벼까지 누런 색깔이라니. 이모의 얼굴은 지난주보다 더 좋아진 듯 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광대뼈가 툭 붉어진 얼굴에는 굵은 주름이 지도를 그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60대 못지않게 또렷했다. 누가 봐도 80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주보다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살은 무슨 죽지 못해 사는데. 죽지 못해 산다면서도 이모는 어느새 내가 풀어놓은 김밥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다. 틀니를 잃어버린 뒤 잇몸으로 씹는데도 불편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무젓가락을 쥐어주었으나 고개를 가로젓고는 옛날처럼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중간 부분부터 집어 입에 털어넣었다. 굳은 살이 박힌 뭉툭한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빛이 발해 있었으나 아직 굵고 튼실했다. 젊을 때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한 번에 갈치나 고등어 상자 여남은 개는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본디 요양원의 환자들은 외부의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규율로 금하고 있었다. 환자의 관리와 보호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모는 예외였다.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화장실을 자유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를 누릴 권리도 있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김밥 2줄을 다 씹어 삼킨 이모가 이윽고 내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나는 그 눈빛에서 이모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또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나는 손사래를 쳤다. 없었어. 없었어? 이모의 첫 물음은 언제나 똑같았다. 그리고 내 대답 역시 늘 똑같았다. 어디로 갔을까? 글쎄. 나는 뒷말을 얼버무렸다. 이모가 묻는 것은 혹시라도 일주일 사이에 그 아이의 소식이 없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이모가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 26년 전에 자취를 감춘 그 아이가 지금 소록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올 수 있겠는가. 그 사이 동네의 지형지물은 물론 주소까지 바뀌었는데 그 아이가 살던 1층짜리 양옥집도 3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더구나 태어날 때부터 발전 장애가 있어 지적 수준이 6세에 머물러 있던 아이가 아닌가. 내 대답이 신통치 않자 이모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다. 그것도 언제나 같은 현상이었다. 나는 머리를 들어 천정을 올려다 보았다. 천정 중앙에는 길게 달린 막대 형광등이 4년 전 이모와 함께 이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와 똑같이 바랜 빛을 허옇게 쏟아내고 있었다.
사실 이모는 나한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충분했다. 물론 그 원인 가운데 첫째는 나를 낳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봐야 할 터이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이모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 머리를 가로젓곤 하지만 어쨌든 혼자 억척스레 나를 길러낸 건 결코 그냥저냥 넘어가도 될 일이 아닌 게 분명했다. 또 생선가게를 정리하고 지금의 가나안 김밥집을 차려준 것도 이모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사람과의 결별로 받은 상처 또한 이모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봐야 했다. 김밥을 쌌던 쿠킹 후일을 치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왔다. 나가실 거죠? 그녀는 늘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짙다. 토요일 아침이면 내가 나타나고 나타나면 이모를 데리고 산책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요양원에서 환자를 데리고 바깥으로 산책 나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이는 혹시라도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규칙이었다. 또 얼마 전에는 그와 같은 불상사가 정말 일어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물론 방문객이 몰려드는 토요일과 일요일엔 조금 관대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차는 절차였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내가 신청해야 할 그 번거로운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준 셈이었다. 그런데도 이모는 그녀를 싫어했다. 이유는 단지 쓸데없는 것까지 간섭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맡은 임무였다. 아주 작은 것을 꼬투리 잡아 다른 환자들과 싸우려 할 때는 막아야 하는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등장하자 휠체어를 타기 위해 윗몸을 일으키면서도 이모는 눈살부터 찌푸렸다. 겉옷을 챙긴 내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부축하여 휠체어에 앉힐 때까지도 이모는 삐뚤음한 얼굴을 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무릎 담요로 아래를 덮어주며 잘 다녀오라고 말을 건널 때에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아이가 사라진 것은 사실 내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모가 새벽 시장에 나가면 그때부터 아이는 내 차지가 되다시피 하였다. 학교가 끝나면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와 교대하기 위해서였다. 10살 아이가 돌봐야 하는 아기의 뒤치다꺼리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 아주머니가 준비해 놓고 갔다고는 하지만 제때 우유를 타서 입에 물려줘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했으며 더구나 잠투정이 심한 탓에 업어서 꼭 재워야 했다. 아기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오직 악을 쓰며 자지러지게 우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저녁 무렵 생선을 팔고 들어온 이모가 아기를 알뜰살뜰 보살피는 것도 아니었다. 늘 아기보다 먼저 쓰러져 코를 골기 일쑤였다. 그런 까닭에 아기가 악을 쓰며 울면 한밤중에도 그 뒤치다꺼리는 또 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기가 자라면서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행동도 굼떴고 어쩌다 한마디 내뱉는 말도 더듬거리는 게 분명치 않았고 누구와도 눈을 잘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모는 아주머니와 내가 일러주어도 설마 하는 얼굴이었다. 세 돌이 지나서야 겨우 알아차리고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갔으나 방도는 없었다.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아기가 발달장애라는 것을 알았다. 더구나 태어날 때부터
발달 장애가 있어 지적 수준이 6세에 머물러 있던 아이가 아닌가. 아이는 유난히 빨간색을 좋아했다. 풍선도 인형도 미니 자동차도 하물며 숟가락까지도 빨간색만을 찾았다. 다른 것을 지워주면 냅다 집어던지기 일쑤였다. 그래도 억지로 지워주면 왈칵 발버둥을 치며 울었다. 그런 아이가 집을 나가기 시작한 것은 10살이 되어갈 무렵부터였다.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슬그머니 사라지곤 하였다. 그래도 처음엔 동네를 벗어나지 않아 한두 바퀴 돌면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아이를, 이모는 나를 야단쳤다. 아이의 무단 가출이 빈번해지자 그만큼 내가 야단맞는 날도 늘어났다. 그러자 나는 차츰 이모에게 아이의 무단 가출을 숨기게 되었다. 광욱이 오늘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았어? 그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혼자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것, 그것이 결국 화근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다.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이모는 실성한 사람 같았다. 생선가게도 문을 닫은 채 몇 달 동안 아이를 찾아 전국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다.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 것은 물론 어디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소문이라도 들리면 밥을 먹다가도 뛰쳐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찰놈들은 다 무엇하는 거냐고 악을 쓰면서도 나를 탓하지는 않았다. 아이를 잘 건사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자신을 책망했다. 그놈의 돈이 뭔지 그것 때문에 아이 하나 잡았다고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가슴을 쳤다. 산책 코스는 외길이었다. 요영은 뒷문을 나서면 해발 120m의 금장산 등산로가 바로 나타나는데 지그재그로 이어진 그 야트막한 길은 완만할 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잘 되어 있었으며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전망대와 원두막도 두어 군데가 있어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곤 했다. 더구나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입구에 새말뚝을 박아놓아 휠체어를 밀고 오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산길로 접어들었으나 이모는 그때까지도 기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다. 10월이 시작되니까 하늘빛이 달라졌다고 말을 붙였으나 가을 하늘이 그렇지 뭐 하고는 입을 닫았다.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지 올라가다가 마주친 다른 방의 환자와 그 가족이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까딱할 뿐 뒷말을 달지 않았다. 남자 환자가 내려오며 아는 체 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산자락을 훑고 내려오는 바람소리와 새소리는 맑고 깨끗하고 서늘했다. 메주가 뜰 때처럼 구리하고 칙칙하고 누리끼리한 요양원의 냄새는 느낄 수가 없었다. 휠체어에 앉아 말없이 산길을 오르던 이모가 입을 연 것은 잡초가 우거진 무덤 옆을 지날 때였다.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비석이 있는 탓에 무덤이라는 것을 겨우 알게 하는 그곳에서 잠시 멈칫거리던 우리는 때마침 산책을 마치고 내려오던 506호 환자와 맞닥뜨렸다. 그녀의 휠체어를 붙잡고 있는 안경 낀 남자는 아들인 듯 했다. 우리를 발견한 그녀가 남자에게 뭐라고 말을 건네자 남자가 곧바로 이모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506호 환자는 나도 익히 알고 있는 환자였다. 장시성을 가진 그 환자는 이모처럼 척추를 다쳐 휠체어를 타는 신세지만 이모와는 처지가 달랐다. 슬아의 6남매가 모두 다 잘 풀렸다는 그녀는 그래서 그런지 늘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기 바빴다.
그래서 행복요양원에 수용된 환자는 물론 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들까지도 다 그녀를 부러워했다. 이모도 마찬가지였다. 그 소리를 들을 적마다 눈을 치뜨고는 누군 하나밖에 없는 새끼가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판국인데 투덜거리면서도 부러워하는 얼굴빛이었다. 싸움의 빌미가 되는 것도 늘 그것 때문이었다. 일찍 올라가셨던가 봐요. 내가 맞받아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턱을 바짝 치켜들고 머리를 천천히 주워거렸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휠체어 손잡이에서 손을 뺀 남자가 이모와 나를 건너다 보았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그러나 그녀를 닮은 것 같지는 않았다. 하관이 마르고 비쩍 마른 그녀와는 달리 퉁퉁하고 너부죽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자를 훔쳐보던 나는 나도 모르게 문득 그 사람을 떠올렸다. 그 사람도 남자처럼 얼굴이 너부죽했다. 그래서 웃을 때는 얼굴이 더 커 보이지 않았는가. 안경을 끼고 있는 것까지도 비슷했다. 살면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게 덜어 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그랬다. 이젠 다 지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따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면 불현듯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내 가슴속 어딘가에는 그 잔영이 숨어있는 게 분명했다. 이모는 남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녀를 찌를 듯 쏘아보고 있었다. 마침 잘 만났다 하는 투였다. 당신이 늘 자랑하던 그 아들이 저 사람이야? 그래, 내 둘째 아들. 재벌사위라는 아들? 아니, 그 아들은 셋째지. 그럼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서 돈을 자루째 쓸어 담는다는 아들? 나는 이모의 눈에서 갑자기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계면쩍은 듯 뒤에 서 있는 남자를 잠시 돌아보았다. 맞구먼. 그렇지? 시간을 주지 않고 이모는 따지듯 재우쳐 물었다. 그녀는 금방 대답하지 못했다.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모의 가시돋친 말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남자도 심상찮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미간을 찡그리며 가로막고 나섰다. 한 요양원에 계시면서 어쩜 말씀을 그렇게 싸울 듯이 하세요. 뭐 우리 어머님이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러나 이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엔 남자를 공격했다. 얼마나 버는데 그렇게 자랑하느냐? 자식이 넷이라던데 맞느냐? 사는 데가 강남 어딘가 맞느냐? 하는 등 마치 형사가 조사하듯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렇게 10여 분이 넘도록 이모는 두 사람을 붙잡고 일방적으로 질문을 퍼부었다. 결국 그녀가 울상이 되고 남자가 숨을 가쁘게 내쉬는 것을 보고 나서야 돌아섰다. 이젠 됐어요. 당신 어머니가 입만 열면 하도 자랑을 해대기에 내가 정말 그런가 한번 물어본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요. 이모는 나를 재촉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급히 휠체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쌈패야. 옛날에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수하던 할망구인데 요양원에서는 아주 유명해. 누구도 못 말려. 그녀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 등 뒤로 들렸으나 다행히 이모는 듣지 못한 듯 했다. 이모의 기분이 풀린 것은 그때부터였다. 싸가지 없이 자랑은 연병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렇지 않아도 그 가족을 만나면 내가 한번
개망신을 줘야겠다고 불렀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 이모는 전망대로 가는 동안 줄곧 혼자 피식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모로부터 요양원에 수용된 환자들이 살아온 삶이 대부분 범상치 않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일평생 농사만 짓다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자식들이 버리듯 갖다 맡긴 환자도 있으며 또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떤 환자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일평생 마음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은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겠다고 올라갔다가 떨어져 들어왔고 또 평생 고생하여 일군 땅을 사업한다는 아들이 들어먹는 바람에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았다가 풍을 맞아 반신불수가 되어 들어온 환자도 있었다. 남자들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들어온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에는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더러 끼어 있었다. 아무튼 환자들의 대부분은 타인에 의해 소용되었다고 보아야 했다. 가족들이 반강제로 떠맡기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경우도 여럿 있었다. 이모와는 달랐다. 비록 화로차 꼭대기에 올라가 생선을 내리다가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었으나 이모는 스스로 생선 가게를 정리했고 자기가 수소문에 장애인 등급을 받았고 자기 발로 행복요양원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내가 울면서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느냐고 만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이모는 나를 다독거리며 김밥집이나 잘 운영하라고 했다. 그래야 요양원에 다달이 60만 원씩 입금시켜 줄 것 아니냐며 웃었다. 사실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적에는 퇴원 후 함께 살 앞날이 걱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면 이모는 나의 부담을 스스로 덜어준 사람이기도 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제법 서늘했다. 어느새 발길에는 낙엽이 차였다. 잠시 걸음을 멈추었던 나는 다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하긴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보면 나도 평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태생부터가 그랬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모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가 억지로 떠맡긴 탓이었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그런 까닭에 어렸을 때 나는 이모가 내 엄마인 줄 착각할 때도 있었다.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다. 볼펜으로 서류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모가 내뱉던 혼잣말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다. 불쌍한 년, 죽기는 왜 죽어? 그게 무슨 흠이 된다고. 이 세상에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그냥 덮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지금 살아있으면 좀 좋아. 자기 딸 학교 가는 것도 보고. 이모는 내가 15이 되었을 무렵에야 비로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것도 내가 졸라서 마지못해 입을 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어쩌다가 스스로 발설한 것이었다. 네 엄니는 사랑병에 걸려 죽은 거야. 그것도 아주 못된 사랑병. 너도 이젠 초경 치르고 나이도 15이 되었으니까 사랑병이 뭔지 알 것 같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랑을 해도 절대로 네 엄니같이 지랄맞은 사랑을 해서는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그날 이모가 입을 연 것은 어머니의 죽음보다는 내가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고 봐야 했다. 내가 그 고된 방직공장 시다로 다니면서도
늘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네 엄니 때문이었어. 그만큼 네 엄니는 똑똑하고 착하고 예뻤거든. 공부 잘하는 네 엄니 뒷바라지가 어쩜 그렇게 재미나든지. 그땐 정말 전쟁통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지 않더라니까. 어머니는 그러나 이모의 그와 같은 애틋한 희망을 하루아침에 저버린 사람이었다. 이모는 중학생 가정교사로 들어간 어머니가 그 집의 큰아들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까지는 참았다고 했다. 어차피 다 큰 동생인데 그쯤은 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이모가 이야기하는 못된 사랑병에 빠진 어머니는 나를 임신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게 빌미가 되어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모가 몇 번 찾아가 사정해 보았으나 그 집 안주인은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겨우 대문 밖에서 들은 한마디는 어따 대고 감히 우리 집 며느리 자리를 넘봐? 하는 게 전부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였다. 그런데도 밤마다 그 아들을 잊지 못해 눈물을 뿌렸다고 했다. 이모가 중절 수술을 하자고 겁박을 줘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이젠 알았지? 사랑병이란 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일까? 이모로부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심파조 3년 영화 한 편을 보았을 때처럼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모가 끝으로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했을 적에도 건성으로 머리만 까딱거렸을 뿐이었다. 지랄맞은 연애질. 이모는 혼잣말을 몇 번씩 곱씹으며 잔을 비웠다. 그 뒤로도 나는 어머니가 그립다거나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이모와 단둘이 찍은 흑백 사진을 보았을 때야 겨우 이 사람이 내 어머니였어? 할 정도였다. 물론 그것은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머니의 살뜰한 정을 느낄 시간이 없었던 까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모가 이따금 내 얼굴에서 어머니가 보인다고 할 적에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곤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모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병에서 이모는 매번 잘 빠져나온 셈이었다. 세 번째 남자와의 질퍽한 동거도 잘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아이가 혹처럼 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모도 방직공장 반장이었다는 첫 번째 남자에 대해 가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완전히 사랑병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 듯 했다. 그 바람에 방직공장을 나오게 되었지만 그 사람을 경실이라는 친구에게 빼앗긴 것만큼은 못내 후회스럽다는 투였다. 지금만 갖다 봐라. 어림도 없지. 멱살을 잡아서라도 내가 꼭 내 사람으로 주저앉히지. 그때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모는 어금니를 물고 씩씩거렸다. 그러나 두 번째 남자를 이야기할 때는 좀 달랐다. 그는 횟집 사장이었다고 하는데 달라붙는 걸 이모가 발길로 차버렸다고 자랑했다. 돈 몇 푼 있다고 건방지게 유세를 떨기에 내가 그냥 뻥 차버렸지. 그런 놈과 붙어서 평생 살아봤자 고생줄에 들어설 게 뻔하잖아. 이모는 몸통까지 흔들며 킬킬거렸다. 그런데 세 번째 남자는 사정이 좀 달랐다.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 남자가 싫었다. 화러 자동차 운전기사인 그 남자 몸에서는
언제나 생선 비린내가 풍겼다. 그런 남자를 이모가 좋아하다니. 나는 그 남자와 이모가 방 안에 틀어박혀 씩씩거릴 때마다 일부러 대문을 활짝 열어놓곤 하였다. 이모한테 야단을 맞았으나 그때뿐.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왜 말을 안 들어? 춥잖아. 그래도 나는 막무가내였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그 남자가 이모 몰래 나에게 다가와 알사탕을 지어주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너 아저씨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 그럼 다음엔 이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어때? 나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알사탕을 혀로 굴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나 귀를 세웠다. 저 여자 너의 이모 아니지? 네 엄마지? 나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처음엔 금방 알아듣지를 못했다. 무슨 소리지? 그러나 두 번 똑같은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자 비로소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좋은 기회였다.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올려다 보았다. 왜 물어요? 맞지? 나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 생각처럼 부정도 긍정도 아닌 내 대답을 긍정으로 판단한 모양이었다. 이모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비린내 풀풀 풍기는 그 남자를 이모는 정말 좋아한 모양이었다. 그 남자의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알 수는 없었으나 이모는 돌변한 그의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매달리기도 하고 아양을 떨기도 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좀 채 돌아서지 않았다. 점점 더 외길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것만 분명히 이야기해 달라니까. 쟤가 당신 아이야, 아니야? 술 기운이 오르면 그는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이모에게 몇 번씩 되물었다. 그럴 때마다 이모는 아니라고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죽은 동생의 아이를 길러주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었다. 마침내 어느 날 참고 있던 이모의 성미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그날을 기억할 수 있었다. TV를 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이모의 금속성 소리가 느닷없이 터져나왔다. 나가! 너 같은 놈 없다고 내가 못 살 것 같아? 사람이면 사람의 말을 고지 들어야지. 그날 집안은 온통 전쟁터 같았다. 지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고성이 터져나왔다. TV를 끄고 나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모의 큰 실수였다. 왜냐하면 그가 짐을 싸들고 나간 뒤에야 이모는 자신의 뱃속에 그의 씨가 들어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전망대에 올라서면 요양원이 마치 성냥갑처럼 조그맣게 보였다. 요양원뿐만이 아니었다. 산 위에서 보는 세상은 온통 장난감 같았다. 이모의 어깨 위로 겉옷을 둘러주고 나는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휠체어에 앉아 나처럼 산 아래를 내려다보던 이모가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괜찮아? 뭘? 다 괜찮아.
나는 이모를 향해 입을 활짝 벌리고 웃었다. 이모는 늘 그런 식이었다. 나는 이모로부터 외롭잖냐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괜찮아가 전부였다. 물론 그 말 속에는 외롭지 않느냐는 것 이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일테면 이런 것이었다. 요즘 살림살이는 어떠하며 가게는 잘 되는지 또 왜 결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거냐는 것 같은. 그 가운데 그날 이모가 괜찮아 하고 물은 것은 왜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것에 속했다. 그것은 곧바로 이어진 이모의 뒷말이 잘 받쳐주고 있었다. 이젠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나는 피식 웃었다. 그렇다면 이모도 그 아이 그만 잊어버려 하고 싶었으나 참았다. 나이가 아깝잖아, 나이가. 조금 더 지나봐라. 그땐 나 가고 싶어요 하고 광고해도 누가 오질 않아. 그러기 전에 적당한 자리 나오면 눈 딱 감고 가. 이모의 잔소리는 요양원의 또 다른 환자 가족이 전망대에 올라오기까지 계속되었다. 그 환자는 당뇨병 후유증으로 오래전에 발목을 절단한 여자로 지금은 치매 초기 증상까지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가? 가족들이 전망대 앞에 세워주었으나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선이 흐릿했다. 이모가 아는 척해도 본체만 취했다. 그 뒤로 또 다른 환자와 가족들이 올라오자 이모는 그만 내려가자고 했다. 벌써 밥 먹을 때 되지 않았나? 배고파? 나는 휠체어를 돌렸다. 아직 식사할 시간은 아니었다. 더구나 조금 전 김밥 2줄을 먹지 않았는가. 사실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다른 전망대가 있었다. 그곳은 원두막까지 설치되어 있어 잠시 평상에 앉아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이모를 데리고 그곳까지 갔다가 내려오곤 하였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는 또 다른 환자를 만났다.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한 탓에 왼쪽 가슴을 브래지어로 늘 가리고 산다는 여자였다. 저 여자는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켜주는 걸 제일 싫어해. 저 몸으로 혼자 하겠다고 우겨대서 애를 먹이곤 해. 나는 언젠가 이모가 한 말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는 휠체어 신세가 아니었다. 보행 보조기를 밀고 혼자 힘들게 오르고 있었다. 내가 힘들지 않냐고 말을 붙였으나 그녀는 가쁜 숨을 내쉴 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와 쪼글쪼글한 주름살, 그리고 약간 흰 허리가 82살이라는 여자의 나이보다도 훨씬 더 늙어 보이게 했다. 요양원에 소용된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들은 요양원이 무덤으로 가기 직전에 간이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실제로 한두 달에 한 명꼴로 세상을 달리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그랬다. 그렇게 보면 이모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았다. 너 사람이 늙으면서 주름이 왜 많이 생기는지 아니? 노화작용으로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가슴 속에 숨기고 있는 멍든 흉터들이 그때쯤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정말? 그럼 정말이지. 나는 잠자코 이모의 등을 내려다보았다. 이모가 말을 이었다.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진 흉터, 그건 좀채 지워지지 않거든. 시간이 약이라고? 누가 그래?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두 손바닥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이모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이모가 또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모는 잠시 뒤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놈이 올해 몇 살이지? 40 되지 않았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투로 대답했다. 이모는 또 무언가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사랑이라는 칼로 베인 상처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모에게 잡혀 3달 만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나도 가출한 경험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 사람과 마지막 보낸 시간이었다. 그 뒤로 외국 유학을 떠난 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었으니까. 핏줄은 못 속인다면서 이모는 난리를 떨었지만 나는 그때도 지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면서도 그의 접근을 거부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이모의 말대로 그때는 정말 내가 귀신에게 홀렸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더니 내가 꼭 그 짝이었다. 그 사람 밖에는 세상의 남자들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결코 잘생겼다거나 키가 크다거나 늘씬한 것도 아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보통 남자에 불과했다.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얼굴은 너부대대하고 걸을 때면 머리가 함께 움직이는 남자. 특징이 있다면 잘 웃는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그 사람이 웃을 때마다 늘 안기고 싶은 편안함과 아늑함, 그리고 포근함을 느꼈다. 이모 하나로는 채워지지 않는 헛헛한 외로움, 늘 목이 마른 갈증 같은 것을 그가 꼭 해결해 줄 것 같았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는 당시 이모가 소개해준 동해 횟집이라는 제법 규모가 큰 식당에서 카운터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워낙 술과 친구들을 좋아하는 그 사람은 그곳의 단골 손님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다. 대학교 강사인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나는 그의 친구에게 들었다. 그러나 그게 무슨 걸림돌이 된단 말인가.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데. 카운터에 앉아 계산하면서 얼굴을 익힌 나는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부터 그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조바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도 그가 불쑥 들어서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내 몸을 열어 보인 곳은 어느 모텔의 구석진 방이었다. 그날 그는 술이 많이 취해 있었다. 그의 발집게 쓰러져 잠이 들었던 나는 새벽녘 그가 내 위로 몸을 포개왔을 때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그를 받아들였다. 짧고 아팠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짧고 아픈 기억은 정말 짧고 아프게도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우리를 그토록 빨리 헤어지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모였다. 보름여 동안 입만 열면 죽일 듯이 미친년 해대던 이모가 가출한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잡돌이 해놓고는 그 사람의 아내를 찾아간 모양이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미처 따질 겨를도 없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다시 찾았을 때 이미 부부는 유학을 떠난 뒤였다. 어쩜 그럴 수가 있지? 나는 허망했다. 원망도 했다. 하늘이 온통 노랗게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나를 못 견디게 했다. 시간이란 기억까지 함께 데리고 가지는 못했다. 이모는 잊으라고 했지만, 그리고 나도 잊으려고 했지만 가슴속에 각인된 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좀채 잊히지 않았다. 어느 날 밤에는 생시처럼 새록새록 되살아나 나를 더욱 괴롭히곤 하였다.
그럴 땐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내가 그와 같은 충동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전철만큼은 결단코 밟지 않겠다고 이를 사려 물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이모가 이 버릇처럼 하는 네 엄니 핏줄을 꼭 닮았다는 말을 듣는 게 제일 싫었다. 휴게실에 들어온 나는 먼저 정수기에서 물을 뽑아 이모에게 건넸다.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모는 산책한 뒤엔 목마르다고 꼭 물을 찾았다. 몇 시 되었지? 종이컵을 받아든 이모가 식당을 기웃거렸다. 11시 40분.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아직 20여 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휴게실 앞에 자리 잡은 세탁실에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잠시 뒤 우리들을 이어 산책 나갔던 환자와 그 가족들이 속속 도착했다. 502호실 환자도 508호 환자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남자 환자들도 가족들과 함께 또는 혼자 들어왔다. 그들의 풀기 없는 소리가 잠시 휴게실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던 이모가 갑자기 나를 돌아보았다. 이번엔 또 뭘까? 또 그 아이일까? 나는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꺼낸 이모의 첫말에서 나는 내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이 크게 잘못된 것 같아. 그렇지 않다면 이때껏 왜 찾아오지 않겠어? 정신없는 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핏줄이 당길 텐데.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모가 다시 확인하듯 물었다. 그렇지 않아? 잊어버려. 내가 겨우 말을 뱉어내자 이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잊어버려? 새끼인데. 요양원의 식당은 1층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요양원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환자는 환자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바쁘게 움직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이 맡은 중증 환자들에게 음식을 떠먹이기 위해 식판을 든 채 총총 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 503호실 요양보호사가 식판을 들고 승강기 쪽으로 가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얼굴 가득 미소를 보냈다. 나는 이모를 식당에 데려다주고 마당으로 나왔다. 이모의 식사 시간은 빨랐다. 언제나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에 그릇을 다 비우고 가장 먼저 식당에서 나오곤 하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미처 다 마시기도 전에 이모는 입맛을 다시면서 양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밀고 나왔다. 벌써 다 먹은 거야? 내가 긴가민가한 얼굴로 묻자 이모는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이모를 데리고 가는 다음 코스는 정해져 있었다. 503호실. 이모가 늘 누워 지내는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마지막 코스인 셈이었다. 이모는 낮잠을 즐겼다. 낮잠을 자는 동안 발치에서 이모의 다리를 주물러 주다가 이모가 잠이 들면 그대로 나오는 게 내 토요일 일정의 마지막 순서였다. 누리끼리한 빛깔의 503호실은 여전히 비위가 상하는 구리하고 텁텁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더구나 거동이 불편한 창가의 환자가 금방 식사를 마친 듯 음식 냄새까지 섞여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서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또 눈살을 찌푸렸다. 천연 성분의 섬유 탈취제를 가져와 이불과 침대에 마구 뿌려대는 가족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비단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모는 그 냄새에 익숙해 있는 듯 했다. 자신의 침상을 찾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환자들의 식사가 끝나면 대개 오전에 방문했던 가족들은 돌아가고 그 뒤를 이어 오후 방문객이 찾아들었다. 500 사무실 역시 그랬다. 이모를 침상에 눕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뇌출혈로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주리문 쪽의 환자 가족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가족들의 눈치를 줘도 그때뿐 천방지축 돌아다니며 부산을 떨었다. 나는 아이가 불안스러웠다. 아무래도 이모한테 한 차례 된통 야단을 맞을 것만 같았다. 더구나 입에 물고 다니는 초코우유가 자꾸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이모는 대수롭지 않다는 얼굴이었다. 아이가 떠들어대는데도 눈을 감은 채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우려했던 대로 결국 뛰어놀던 아이가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잠깐 사이에 초코우유가 담긴 종이컵을 이모의 침상에 떨어뜨린 아이는 겁이 났는지 얼른 부모에게 달려갔다. 침상은 금방 초코우유로 시커먼 지도가 그려졌다. 나는 아차 싶었다. 이모의 얼굴부터 살폈다. 이모의 성격상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다. 한바탕 해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게 분명했다. 아이의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침상을 휴지로 닦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하지만 눈을 뜬 이모는 의외의 얼굴이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울먹이는 아이부터 달랬다. 정말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아이들이 다 그렇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불이야 새 것으로 갈면 되지요. 이모는 아이와 아이의 부모를 향해 활짝 웃기까지 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이모의 행동이 좀 채 이해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 순간 이모가 아이에게서 아마 그 아이를 떠올린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자리를 수습한 나는 이모의 발치로 옮겨 앉았다. 이모의 다리는 휠체어를 타면서부터 많이 약해져 있었다. 생선 상자를 나르던 때처럼 굵고 단단하지 않았다. 흐물흐물 풀어져 있었다. 이 다리로 나를 키우기 위해 억척을 떨었다니. 나는 이모의 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 고생 많았어. 이젠 그만 돌아가시오. 이모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고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이모의 종아리를 무릎팍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와 그 부모가 지나고 얼마나 지났을까. 이윽고 이모의 코 고는 소리가 자그맣게 들렸다. 나는 손길을 멈추고 이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모제비로 누워서 입을 반쯤 벌리고 잠든 이모의 얼굴에도 어느새 누리끼리한 빛깔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다른 환자들과 다르지 않은 색깔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진한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이모가 외롭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모는 그걸 숨기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외로움을 타고 있다는 것을. 따져보면 다른 환자들과 싸우고 다투고 쓸데없이 그들의 행동거지에 간섭하려는 것도 다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비로소 일정을 끝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젊기 밝은 이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천천히 일어섰다. 돌아갈 때는 인사가 따로 필요 없었다. 이모와 나는 늘 그래왔다. 그렇게 또 다음 토요일에 만나면 되었다.
내가 돌아설 때 다행히 이모는 깨지 않았다. 이따금 입을 오물거리는 것을 보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요양원 입구에서 마주친 503호 담당 요양보호사가 웃으면서 1층 홀에서 곧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될 터인데 보고 가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매달 인근에 있는 교회의 성가대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봉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찬송가와 가곡을 섞어서 부르곤 하였는데 제법 호응이 좋은 편이었다.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 누리끼리한 냄새가 내 몸에 달라붙은 것 같아 나는 나도 모르게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자꾸 손으로 겉옷을 털어냈다. 그래도 노인 특유의 쿰쿰한 냄새는 가시지 않은 것 같았다. 코를 톡 쏘는 날양파 같은 냄새, 젖은 지푸라기가 썩는 것 같은 냄새,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닭고기 같은 냄새, 내가 아무리 털어내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은 결국 이모에게서 맡았던 그 냄새였다. 금장산을 훑고 내려온 바람이 자동차를 핥고 지나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이파리들이 몇 개씩 떨어져 사방으로 흩날렸다. 어디선가 구급차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또 누군가가 병원을 향해 실려가는 모양이었다. 핸들을 꺾어 큰 길로 나오면서 나는 문득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른 시금치 대신 미나리를 김밥 속 재료로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학교 앞에 새로 문을 연 또 다른 김밥집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